아시아에서 오직 한국만 제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문장은 10년 전 미 해군 내부 평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이었죠. 발표 직후 이 보고서는 단순한 오타이자 농담거리로 취급됐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곧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보고서가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문장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때는 실수처럼 보이던 그 한 줄이 어떻게 지금 미 해군 전략을 뒤흔드는 문장이 된 걸까요? 최근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다시 꺼내 모든 자료를 교차 분석했고 그동안 어디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예외. 이 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보고서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2024년 2월 워싱턴 해군성 본청 사무실이었어요. 연말 함정 유지정비 예산 회의를 앞두고 각 해역별 정비 현황을 검토하던 참이었죠. 저는 리처드 헤인스, 미 해군성 함정 유지정비 예산국장입니다. 해군에서 20년 넘게 예산과 조달을 담당해왔어요. 숫자를 읽고 표를 만들고 보고서에 서명하는 일이 제 업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 뭉치가 쌓여 있었고 저는 형광펜을 손에 쥔 채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태평양과 인도양 일대 함정들의 현황이 숫자로 빼곡히 채워져 있더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작전 공백을 뜻하는 경고였죠. 평균 정비기간 180일 이상. 이 숫자가 반복해서 눈에 밟혔어요. 함정 한 척이 도크에 들어가면 반년을 넘겨야 다시 바다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이 작전 일정은 밀리고 다른 함정들이 과부하를 떠안아야 했죠. 해군 전체가 정비라는 병목 앞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아 해군 정비 능력 평가라는 제목이 붙은 별도의 표를 펼쳤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익숙한 이름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더군요. 각 나라별 도크 수용 능력, 평균 정비 기간, 재고장률까지 꼼꼼히 정리된 표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주석을 발견한 건 그때였습니다. 대한민국 아시아 비교군에서 제외, 별도 관리. 저는 형광펜으로 그 문장에 줄을 그었습니다. 별도 관리라니 무슨 뜻이지? 이유를 설명하는 문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문서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라인을 추적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평양 함대 작전정비 조율 담당인 마크 도노반 대령이었어요. 헤인스 국장, 방금 올린 보고서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보고 있네. 무슨 일인가? 어빙호 정비건입니다. 일정이 확정됐어요. 저는 모니터를 켜고 방금 도착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에서 올라온 최신 작전 보고였죠.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USS 어빙, 정비를 위해 대한민국 조선소로 이동 중. 또 한국인가? 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함정이 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 나라에 이렇게 자주 맡기는 건 이례적이었죠. 미 해군에는 오래된 관행이 하나 있거든요. 같은 함정을 같은 나라에 2번 연속으로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국은 예외라는 겁니다. 저는 다시 아시아 평가표를 펼쳐놓고 숫자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평균 정비기간 150일, 싱가포르 120일, 필리핀 200일. 전부 100일을 훌쩍 넘기는 숫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태평양 함대 보고서에 적힌 한국의 숫자는 달랐습니다. 10일.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110일에 100이 빠진 거라고요. 하지만 다른 기록들을 뒤져봐도 한국 관련 숫자는 비슷했습니다. 12일, 9일, 13일. 전부 열흘 안팎이었죠.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저는 계산기를 꺼내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본토 조선소 평균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빠른 속도였어요. 같은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한국이 정말로 그만큼 빠른 것. 다른 하나는 데이터가 잘못된 것.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제 경험으로는 후자가 훨씬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 두 문장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가설 1 한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가설 2 데이터 입력 오류 또는 과장. 어느 쪽이든 확인이 필요했어요. 내일 아침 관련 담당자들을 불러 회의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별도 관리라는 문구의 진짜 의미가 뭔지, 누가 이런 분류를 결정한 건지 알아내야 했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떠 있었어요. 대한민국 아시아 비교군에서 제외, 별도 관리. 25년 가까이 해군 예산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애매한 문구는 처음이었습니다. 별도 관리가 특별 대우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따로 빼놓은 건지조차 불분명했어요. 보고서 어디에도 설명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도 그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181과 11, 18배의 차이. 만약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비 전략을 완전히 잘못 짜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어느 쪽이든 제 이름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서명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달국 부국장 윌리엄 크로퍼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크로퍼드 부국장, 아시아 정비평가 보고서 말이야. 한국이 별도 관리로 분류된 이유가 뭔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복잡하다니? 한국 숫자를 다른 나라들과 같은 표에 넣으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따로 관리해왔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고? 한국이 그렇게 느린가?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크로퍼드가 한숨을 내쉬더군요. 느린 게 아닙니다. 너무 빨라서 문제예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비교군에서 제외한다?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의문부호만 가득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제 인식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요. 3주 후, 저는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언석 앞에는 두꺼운 예산 자료가 쌓여 있었고 의원들의 시선이 제 얼굴에 꽂혀 있었어요. 준비한 답변 메모를 다시 한번 훑어봤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헤인스 국장. 조너선 샌더스 상원의원이 마이크를 당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대형 조선소가 몰려있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어요. 최근 3년간 해외 정비에 쓰인 해군 예산이 전체의 40%를 넘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예, 의원님. 대략 그 수준입니다. 그중 한국에 배정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알고 있는 숫자였지만 공식 석상에서 말하기가 망설여지더군요. 아시아 전체 해외 정비 예산의 약 30%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30%라. 한 나라에 그 정도를 몰아주면서 우리 버지니아 조선소 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의원님, 정비 배분은 성능과 일정을 기준으로. 성능이요?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여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버지니아주 조선소의 해군 정비 물량이 40%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행 물량은 2배로 늘었고요. 국장님, 이건 미국 일자리를 해외에 팔아넘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답변을 준비하려 했지만 다른 의원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텍사스주의 마거릿 콜린스 의원이었어요. 그녀는 손에 든 종이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헤인스 국장, 이 문서 보셨습니까? 아시아 해군 정비 능력 평가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더군요.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은 다 있는데 한국만 빠져 있어요. 왜 그렇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줄은 알았지만 명확한 답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별도 관리?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비 능력이 다른 국가들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비교하기 어렵다고요?
콜린스 의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청문회장 전체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데이터를 조작한 건 아닙니까? 한국을 특별 대우하려고 숫자를 빼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근거를 대세요. 왜 한국만 따로 뺐는지.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궁색한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상세한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콜린스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샌더스 의원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 해군에는 같은 함정을 같은 나라에 2번 연속으로 맡기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 국가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관행이죠. 그런데 한국은 예외라면서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그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운용상 필요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필요라. 참 편리한 단어군요. 샌더스 의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청문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의회에서는 한국 의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일자리 측면에서도요. 해군성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 심의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청문회가 끝났을 때 저는 땀에 젖은 셔츠를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몰아붙이는 질문 공세는 처음이었어요.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해군성으로 돌아오자마자 비공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달국 부국장 크로퍼드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내부 감사팀 담당자 2명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더군요. 청문회 영상 봤네. 고생했어. 크로퍼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물고 늘어지더군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야. 대선이 코앞인데 일자리 문제로 표를 얻으려는 거지.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헤인스, 한국 비중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여러 동맹국의 정비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다시 써줄 수 있나? 하지만 성능 데이터를 보면 알아. 한국이 빠른 건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은 성능보다 정치가 문제라고. 내부 감사팀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저희도 한국 데이터를 검토해봤는데요. 솔직히 숫자가 너무 튀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숫자를 공식 보고서에 쓰기 어렵습니다. 저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저 역시 그 숫자들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내부 감사팀 공식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한국 조선소 관련 지표가 타 아시아 국가와 현저히 상이함. 데이터 오류 또는 과장 가능성 검토 필요. 예산국에서 직접 현장 검증 계획 수립 요망.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현장 검증이라. 직접 가서 보라는 뜻이었죠. 펜을 들어 메모 하단에 한 줄을 덧붙였어요. 승인. 현장 검증 추진. 다음 날 저는 마크 도노반 대령에게 연락했습니다. 도노반, 한국 출장을 준비해야 할 것 같네. 직접 가시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직접 보지 않고 서명할 수는 없잖아. 알겠습니다. 마침 다음 달에 어빙호 정비가 시작됩니다. 열흘 일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래. 전 과정을 봐야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받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한국만 따로 뺐는지, 데이터를 조작한 건 아닌지. 저 역시 그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터였죠. 출장 승인 서류에 서명하면서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수많은 현장을 다녀왔지만 이번은 뭔가 달랐어요. 단순한 실사가 아니라 제가 믿어온 모든 전제를 검증하러 가는 느낌이었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더 이상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것. 숫자의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4월 초 저는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김해공항에 내렸을 때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공항 출구에는 미 해군 부산 연락사무소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헤인스 국장님이시죠? 에이미 조입니다. 차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한국계 미국인 특유의 또렷한 발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연락사무소 통역 겸 정책보좌관입니다. 열흘간 동행하게 됐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에이미 조가 태블릿을 꺼내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후 조선소 도착, 내일부터 정비과정 참관, 마지막 날 시운전까지. 빈틈없이 짜인 스케줄이었죠. 조선소까지는 약 1시간 거리입니다. 나가시면서 간단히 브리핑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아파트들과 항구의 크레인들이 뒤섞여 있더군요. 이번에 정비받는 함정은 USS 어빙입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고 엔진 개조와 주요 시스템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요. 열흘 안에 전부 끝낼 수 있다고?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작업에 최소 서너 달이 걸리거든요. 열흘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던 차가 거제 방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거대한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게 크레인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늘을 찌를 듯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거대한 선박 블록들이 마치 레고 조각처럼 야적장에 늘어서 있더군요.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게 전부 한 조선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예요.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규모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정비가 빠른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도 큰 조선소는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실제 성과였죠.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자 안내 차량이 우리를 회의실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에는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헤인스 국장님, 박준호입니다. 이번 정비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에 깊이 팬 주름과 그을린 피부가 오랜 현장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악수하는 손이 거칠고 단단하더군요. 최미경입니다. 품질관리 팀장이에요. 그 옆에 40대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바인더를 들고 있었죠. 회의실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문서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미 해군 함정을 맡은 게 이번이 23번째입니다. 28년 동안 이 도크에서 일해왔어요. 28년. 저는 그 숫자를 되새겼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왔다는 뜻이었죠. 최미경이 바인더를 펼쳐 정비 이력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조선소에서 정비한 미 해군 함정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함정명, 정비 내용, 소요기간, 재고장 여부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보시다시피 평균 정비 기간은 12일입니다. 재작업이 필요했던 경우는 전체의 3% 미만이고요. 저는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워싱턴에서 본 데이터와 일치했어요. 하지만 종이 위의 숫자와 현실은 다를 수 있었죠. 이번 어빙호 정비 일정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박준호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열흘간의 공정표였어요. 첫째 날 입거 및 초기 점검, 둘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엔진 분해 및 개조, 다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시스템 점검 및 부품 교체, 여덟째 날과 아홉째 날 재조립 및 테스트, 열째 날 최종 시운전. 공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짜여 있군요. 여유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조정하고요. 저는 일정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직접 봐야 했습니다. 도크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선소 내부는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도로가 나 있고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움직이고 있더군요. 도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USS 어빙이 이미 도크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거대한 회색 선체가 블록 모듈 라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작업팀들이 준비를 마친 상태로 대기하고 있더군요.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도크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현장을 살폈어요. 작업 구역마다 안전 규정이 적힌 보드가 세워져 있었고
공정별 체크리스트가 벽에 부착되어 있더군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이었어요. 펜으로 체크한 흔적이 빼곡했거든요. 에이미 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기록에 집착해요. 모든 작업을 문서화하고 매 단계마다 검증하죠. 그게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었어요. 규모도 인상적이었고요.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일렀습니다. 진짜 실력은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숙소로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규모 예상 초과. 동시 작업 가능 도크 10기 이상. 인력 조직적. 명확한 역할 분담. 시스템 체크리스트 기반. 기록 중심. 첫인상 인상적이나 실제 성과는 미지수.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의심을 거둘 수 없었어요. 큰 조선소, 잘 짜인 계획, 자신감 넘치는 현장 책임자. 이런 건 미국에서도 봤거든요. 중요한 건 계획대로 실행되느냐였죠.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외주업체가 아니었어요. 미 해군 함정이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28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총괄을 맡고 모든 작업이 체계적으로 기록되는 곳.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화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열흘 후, 이 함정이 정말로 바다로 나갈 수 있을지. 저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창밖으로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크레인들 사이로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저 불빛 아래서 누군가는 지금도 일하고 있겠죠.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열흘 뒤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정비 이틀째 아침, 저는 조선소 본관 회의실에서 하루 일정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박준호가 벽면 스크린에 조선소 전체 배치도를 띄웠어요. 도크 10기, 블록 제작 구역 6곳, 야적장 4곳. 각 구역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오늘 투입될 인력과 장비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더군요. 오늘 어빙호에 투입되는 인원은 212명입니다. 3교대로 운영하고요. 최미경이 바인더를 펼치며 어제 작업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엔진분해 1차 공정 완료. 예정보다 2시간 앞서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저는 숫자들을 메모했습니다. 212명이 하루 3번 교대하면서 한 척의 함정을 정비한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력 밀도였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어빙호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칠 것 같습니다. 다른 도크들도 둘러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안내해드리죠. 차량을 타고 조선소 내부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3번 도크였어요. 거기에는 노르웨이 국적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체 길이만 300m가 넘어 보였죠. 저 배는 프로펠러 축 교체 작업 중입니다. 이틀 전에 들어왔고 내일 출거 예정이에요. 사흘 만에 프로펠러 축을 교체한다고요? 예. 부품은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려 도크 반대편을 봤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새 프로펠러 축을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마치 사전에 안무를 짜놓은 것처럼 모든 동작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더군요. 다음으로 이동한 5번 도크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과 동맹국 함정이 같은 조선소에서 동시에 정비를 받고 있는 거였죠. 여기서는 군함과 상선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에이미 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도크별로 특화된 장비가 있어요. 군함은 보안구역에서 따로 관리하지만 기본적인 정비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그게 효율을 높이는 비결이에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5척의 선박이 동시에 작업을 받고 있었어요. 각 도크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고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오가고 있더군요.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에 몇 척까지 작업할 수 있습니까? 풀가동하면 15척 이상입니다. 박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미국 최대 해군 조선소인 노퍽 조선소도 동시 작업 능력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점심 후에는 블록 제작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본 광경이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거대한 선체 블록들이 컨베이어 시스템 위에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 같았습니다. 저건 뭡니까? 블록 모듈 이송 시스템입니다.
각 구역에서 만든 블록을 도크로 옮기는 장비예요. 최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수백 톤짜리 철제 블록이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대형 크레인으로 하나씩 들어옮기는 작업을 여기서는 시스템화해 놓은 거였죠. 이런 설비는 언제 갖춘 겁니까? 20년 전쯤부터 단계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선 건조 효율을 높이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비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적었습니다. 20년간의 투자. 그 시간이 지금의 차이를 만든 거였죠. 미국 조선소들이 예산 삭감과 정치적 논쟁에 시달리는 동안 이곳은 묵묵히 시스템을 쌓아온 겁니다. 저녁 6시가 되자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준호가 어빙호 도크로 저를 안내했어요. 야간 교대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크에 도착하니 낮 근무조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공구를 정리하고 작업 일지를 기록하고 다음 조에 인수인계할 내용을 체크리스트에 적고 있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 근무조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인수인계 보드 앞에 모여 오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곧바로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어요. 공백이 없었습니다. 낮 근무조가 빠지는 순간 야간 근무조가 채워 넣었어요.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요. 공정이 끊기지 않는군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을 멈추면 다시 시작할 때 워밍업 시간이 필요해요. 장비도 식고 사람도 리듬을 잃죠. 그래서 우리는 끊지 않습니다. 24시간 돌아가요. 저는 야간 근무조가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용접 불꽃이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뿜고 크레인이 부품을 들어올리고 무전기에서 지시사항이 오가고 있었어요. 낮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이미 조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게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빠르게 가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야근이나 강행군이 아니었습니다. 20년에 걸쳐 설계된 구조였죠. 호텔방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조선소 배치도, 인력 운용표, 장비 목록, 공정 진행률 보고서. 이것들을 미국 조선소의 데이터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어요. 숫자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동시 작업 가능 척수, 인력 밀도, 교대 주기, 장비 가동률.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몇 퍼센트 차이가 아니라 몇 배 차이였죠.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직접 눈으로 본 것들이 숫자와 일치했어요. 도크 10기가 동시에 돌아가고 2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척에 투입되고 24시간 교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노트를 펼쳐 오늘의 결론을 적었습니다. 규모와 구조만으로 이미 다른 세계. 한국을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표에 넣는 것은 부적절. 비교 기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간 해군 예산을 다뤄오면서 저는 숫자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이틀이 그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맥락이 다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미국 조선소의 180일과 한국 조선소의 열흘. 이 차이는 단순히 일하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차이, 투자의 차이, 철학의 차이였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정비가 끝나려면 8해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무리라는 것. 별도 관리라는 문구가 왜 붙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크레인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겠죠. 그들이 누군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이 조선소의 진짜 비밀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시도 정비 넷째 날, 저는 어빙호 엔진룸으로 내려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의 심장부였죠.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자 거대한 가스터빈 엔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엔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엔진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요. 박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도크 바닥이었습니다. 분해된 엔진 부품들이 번호가 적힌 태그와 함께 정렬되어 있었어요. 터빈 블레이드, 연소실,
축 베어링. 수백 개의 부품이 마치 해부된 시체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이미 분해를 끝낸 겁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엔진이 제자리에 있었는데. 야간조가 작업했습니다. 12시간 걸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같은 작업에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분해만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룻밤 사이에 끝났습니다. 최미경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분해 과정 검사 결과입니다. 터빈 블레이드 3개에서 미세 균열이 발견됐어요. 교체 예정이고 부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부품을 구할 수 있습니까? 미 해군 함정용 주요 부품은 상시 재고로 갖춰놓고 있어요.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죠. 저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각 부품별 상태, 마모도, 교체 필요 여부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녹색이 정상, 노란색이 주의, 빨간색이 교체. 대부분이 녹색이었고 빨간색은 3개뿐이었습니다. 재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있으면 바로 처리하고요. 5째 날부터 본격적인 정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브리핑에 참석하고 오전에는 엔진룸을, 오후에는 다른 구역을 돌아다녔어요. 레이더 시스템 점검, 무장체계 테스트, 선체 도장 작업. 각 구역에서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째 날 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숙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에이미 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도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직접 오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엔진 재조립 중에 누유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차를 불러 도크로 향했습니다. 야간임에도 현장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엔진룸 입구에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에는 기름 얼룩이 묻어 있더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연료 라인 연결부에서 미세 누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처리했어요. 이미요? 예. 게스킷 교체하고 다시 밀봉했습니다. 30분 전에 끝났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은 게 40분 전이었어요. 그 사이에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재밀봉까지 끝낸 겁니다. 보고서에는 뭐라고 적습니까? 누유 발견 및 조치 완료. 일정 지연 없음. 박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국 조선소였다면 이 정도 문제에도 이틀은 지연됐을 겁니다. 보고서 작성하고 승인받고 부품 주문하고 검사하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7째 날과 8째 날은 재조립과 테스트에 집중됐습니다. 분해했던 엔진 부품들이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각 부품이 정확한 토크로 조여지고 연결부가 검사되고 작동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가 기록되고 있었죠. 9째 날 저녁 최미경이 최종 점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엔진 개조 완료. 전체 시스템 테스트 통과. 결함 항목 0. 저는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3일 만에 엔진 개조를 끝낸 거였어요. 분해, 점검, 부품 교체, 재조립, 테스트까지 전부요. 미국에서는 같은 작업에 30일 이상이 걸립니다. 10배의 차이였죠. 이게 정상입니까? 매번 이렇게 빠릅니까? 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상태가 나쁜 함정은 더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어빙호는 상태가 좋은 편이었어요. 10째 날 아침, 저는 도크에 나가 출항 준비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어빙호는 이미 도크를 빠져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선체가 깨끗하게 도장되어 있었고 모든 장비가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열흘 전 이 도크에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시운전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선소 관제실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했어요. 화면에는 엔진 출력, 속력, 온도, 진동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엔진 출력 정상 범위, 속력 28노트 도달, 추진 시스템 진동 기준치 이하. 보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든 수치가 녹색이었어요. 붉은색 경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빙호는 계획된 경로를 따라 바다를 가르고 있었죠. 시운전이 끝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함정이 다시 부두에 접안했을 때 박준호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열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숫자들을 의심했었어요. 데이터 오류이거나 과장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모든 게 증명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기 어렵습니다.
박준호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녁 무렵 마크 도노반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시운전 결과를 검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헤인스 국장, 어빙호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충족해요. 예정대로 다음 주 작전에 투입합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까? 예. 완벽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도크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빙호가 부두에 정박해 있었어요. 석양빛을 받아 선체가 붉게 물들어 있더군요. 열흘 전 이 도크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엔진에 문제가 있었고 시스템 점검이 필요했고 수십 가지 작업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끝났어요. 그때 도크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박준호였어요. 그는 난간에 기대서서 함정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기름 얼룩이 묻은 그 옷을 열흘 내내 입고 있었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8년. 그가 이 도크에서 보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는 몇 척의 배를 고쳤을까요? 몇 번의 밤을 새웠을까요?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저 사람 안에 쌓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겨야 했어요. 정비기간 10일, 계획 10일, 지연 0일, 엔진 개조 3일 완료, 미국 평균 30일 이상, 재고장률 최근 3년 기준 5% 미만.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한국이 빠르다는 게 아니었어요. 구조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시스템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철학이 다른 거죠. 노트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더 이상 예외적 사례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조적 성능 차이다. 창밖으로 어빙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저 함정은 바다로 나갈 거예요. 열흘 전에는 수리가 필요한 고장난 배였지만 지금은 작전 투입이 가능한 전투함입니다. 그 변화를 만든 건 이 조선소와 이곳 사람들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비교군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별도 관리라는 문구가 왜 붙었는지 이제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4월 중순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한국에서 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새벽녘 돌리스 공항에 내렸을 때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조선소 배치도, 공정사진, 체크리스트 복사본, 일일 진행 보고서, 열흘간의 기록이 서류 더미로 쌓여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직접 작성한 현장 노트까지 합치면 상당한 분량이었죠.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대한민국 해군 정비 능력 현장 검증 결과 보고서. 하지만 내용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디까지 써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됐거든요. 첫 번째 섹션은 규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동시 작업 가능 도크수, 연간 처리 물량, 인력 운용 체계. 숫자들을 나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격차를 실감했어요. 미국 최대 해군 조선소와 비교해도 한국이 앞서 있는 항목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두 번째 섹션은 성능이었습니다. 정비기간, 재고장률, 품질 검사 통과율. 여기서 차이는 더 극명했어요. 특히 정비기간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죠. 최근 5년간 한국 조선소 평균 정비기간 12일. 같은 기간 기타 아시아 국가 평균 150일 이상. 미국 본토 평균 180일 이상. 이 숫자들을 타이핑하면서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10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같은 표에 넣으면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 정도의 격차였죠. 마크 도노반 대령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태평양 함대에서 집계한 최근 5년간의 정비 실적이었어요. 한국 조선소의 정비를 맡긴 미 해군 함정이 총 23척. 그중 평균 지연 일수는 0.8일. 사실상 지연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지역 데이터도 확인했어요. 일본은 평균 지연 12일, 싱가포르는 18일, 미국 본토는 22일. 한국만 유독 숫자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데이터 같았어요.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조달국 부국장 크로퍼드를 찾아갔어요. 그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다녀왔다며. 어땠나? 직접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왜 별도 관리인지. 크로퍼드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중간중간 멈추며 숫자들을 확인하더군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 숫자들이 다 맞나?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열흘 만에 구축함 엔진 개조를 끝냈다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크로퍼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헤인스, 이 보고서대로라면 우리가 한국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나? 사실을 쓴 겁니다. 사실이 문제가 아니야. 정치가 문제라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샌더스 의원이 다음 달 청문회에서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거야. 한국 비중을 줄이라고 압박할 거고. 그런데 내가 이런 보고서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거짓을 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을 쓰라는 게 아니야. 표현을 좀 완화하라는 거지. 크로퍼드가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빠르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굳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망신을 줄 필요가 있나? 일본도 우리 동맹이고 싱가포르도 우리 동맹이야. 외교적으로 민감하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보고서 하나가 동맹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생각하면 표현을 완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 완화하라는 겁니까? 비교표를 빼. 그리고 한국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 좀 줄여. 그러면 보고서의 핵심이 사라집니다. 핵심은 남기되 톤을 낮추라는 거야.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크로퍼드의 요구대로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습니다. 비교표를 빼고 숫자를 줄이고 표현을 완화하면 남는 건 뭘까요? 아무 의미 없는 문서가 되겠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오래 고민했습니다. 한국 도크에서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야간에도 꺼지지 않던 조명, 28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던 박준호, 30분 만에 누유 문제를 해결하던 작업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서에서 지워버린다면 그건 배신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히고 다시 보고서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크로퍼드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어요. 비교표의 톤을 낮추고 직접적인 비판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문장은 남겼어요. 대한민국은 아시아 해군 정비 능력 평가에서 비교군 밖에 위치하며 별도 관리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분류함. 이 한 줄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지우느냐 남기느냐가 모든 걸 결정했죠. 저는 남기기로 했어요. 며칠 후 수정본을 들고 다시 크로퍼드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읽는 동안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결론 부분에 이르자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 문장은 안 뺐네. 이건 빼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사실이니까요. 한국을 일본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잘못입니다.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크로퍼드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 이름으로 내는 거니까 내가 책임져. 감사합니다. 보고서에 최종 서명을 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전자 서명을 입력하기 전에 저는 잠시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어요. 이 문서가 시스템에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동맹국들이 불쾌해할 수도 있고 제 경력에 흠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서명했습니다. 한국 도크에서 본 것들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차를 세우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25년 경력 동안 수많은 보고서에 서명해왔지만 이렇게 무게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한 일이 뭘까요? 한 나라를 표에서 분리한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지 말라고 공식 문서에 적은 거였죠. 그게 그 나라에 대한 인정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모욕인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전체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값싼 외주 업체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그 전환을 공식화한 거였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개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겨야 했어요. 오늘 한 나라를 표에서 분리했다. 비교군 밖이라고 적었다. 그 이유를 나는 안다. 열흘간 그곳에서 봤으니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 같은 게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논란이 있을 거였어요. 샌더스 의원이 들고 일어날 테고 언론이 떠들 테고 누군가는 제 판단을 의심할 거였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열흘간의 경험이 제게 남긴 건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한국은 다르다는 확신.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확신. 그걸 보고서 한 줄에 담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보고서는 해군성 내부 시스템에 등록됐습니다. 이제 공은 넘어간 거였어요.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는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시스템에 등록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조용했죠. 샌더스 의원도 잠잠했고 언론도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불안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았거든요. 7월 중순,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데이비드 로웰. 워싱턴에 있는 해군안보 연구 싱크탱크의 선임 연구원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아시아 해군 정비 능력 보고서 관련 협의 요청.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고 다음 날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로웰은 50대 초반의 학자풍 남자였어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헤인스 국장님, 해군성에서 작성하신 한국 관련 보고서를 봤습니다.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공식 채널을 통해서요. 저희 연구소에서 아시아 해군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 중인데 참고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로웰이 책상 위에 두꺼운 문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연구소에서 작성 중인 초안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보고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을 비교군 밖으로 분류하셨더군요. 상당히 과감한 표현이에요. 사실을 적은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데이터를 검토해봤어요. 로웰이 자신의 초안에서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숫자들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조선소의 평균 정비 기간이 10일에서 12일 사이입니다. 같은 기간 기타 아시아 국가들은 150일에서 200일. 15배 차이예요. 예, 제가 확인한 것과 같습니다. 재고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4%대, 다른 지역은 9에서 10%대, 절반 이하예요. 로웰이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저희 보고서에 한국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으니 인터뷰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싱크탱크 보고서에 제 이름이 인용되면 주목을 받게 될 거였어요. 의회에서도 언론에서도.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쓴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좋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로웰의 싱크탱크에서 공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아시아 태평양 해군 정비 역량 평가 전략적 함의와 정책 권고. 20페이지짜리 문서였는데 그중 5페이지가 한국에 할애되어 있었어요. 보고서 발표 세미나가 열린 건 7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워싱턴 시내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어요. 청중석에는 국방부 관계자, 의회 보좌관, 언론인,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뒷줄에 자리를 잡았죠. 로웰이 단상에 올라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 화면에는 아시아 지도와 함께 각 나라의 정비 역량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오늘 발표의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는 미 해군의 아시아 정비 파트너 중 유일하게 별도 평가가 필요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비 기간과 재고장률 측면에서 한국은 사실상 비교군 밖에 위치합니다. 청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봤어요. 로웰이 계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마친 미 해군 함정의 평균 소요 기간은 10일에서 12일입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140일, 싱가포르는 160일, 미국 본토는 180일 이상입니다. 슬라이드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막대만 유난히 짧았어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축에 넣으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청중석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재고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4%대로 기타 아시아 평균 9에서 10%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비 후 다시 고장이 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뜻이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든 건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어요. 로웰 박사님, 한국이 이렇게 빠른 이유가 뭡니까? 품질을 희생하고 속도만 높인 건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재고장률 데이터가 그 의혹을 반박합니다. 빠르면서도 품질이 높아요. 이건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반발이 있을 텐데요. 그건 정책 기반자들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저희 역할은 사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빠르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치의 영역이죠.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미 해군, 한국 조선소의 사실상 정비 허브 구축, 한국 정비 능력, 동맹국 중 압도적 1위, 워싱턴 싱크탱크, 한국을 비교 불가로 평가.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대부분 정확했습니다. 8월 초 상원군사위원회에서 다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싱크탱크 보고서에 대한 후속 논의였죠.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먼저 발언권을 잡았어요. 예상대로 날카로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마치 무적의 조선소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 조선소들도 충분한 투자와 지원을 받으면 경쟁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정부가 해외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톤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한국 데이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더군요.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샌더스 의원님, 그러면 한국의 성능 자체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샌더스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숫자는 숫자입니다. 한국이 빠른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도 투자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그는 한국 데이터를 조작 의혹으로 몰아붙였어요. 지금은 실력을 인정하면서 경쟁을 말하고 있었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보고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곳 사람들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거든요. 9월 초 저는 다시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출장이 아니었어요. 개인 휴가를 냈습니다. 에이미 조에게 미리 연락해서 박준호, 최미경, 김성우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죠. 조선소 근처 식당에서 그들을 만난 건 도착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4달 만에 재회였어요. 박준호는 여전히 그을린 얼굴에 거친 손을 하고 있었고 최미경은 언제나처럼 바인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처음 만나는 인물이었어요. 노조위원장이라고 에이미 조가 소개해줬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이런 데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박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식당은 조선소 노동자들이 자주 오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곳이 좋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싱크탱크 보고서 요약본, 청문회 속기록, 주요 언론 기사 스크랩,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이었어요. 에이미 조에게 미리 부탁해서 준비했죠. 이게 뭡니까? 최미경이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들입니다. 한국 조선소에 대한 평가예요. 그들이 서류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박준호는 천천히, 최미경은 빠르게, 김성우는 중간쯤 속도로. 얼마 후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비교군 받기라고 적혀 있네요. 예. 다른 나라들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입니까? 물론이죠. 너무 뛰어나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김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실감이 안 납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매일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최미경이 기사 스크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작업자들한테 보여줘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러라고 가져온 겁니다. 점심을 마친 후 김성우가 저를 도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업자들이 교대 시간을 맞아 휴게실에 모여 있었어요. 김성우가 기사 스크랩 몇 장을 복사해서 돌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손님이 가져온 거야. 우리 조선소 얘기래. 작업자들이 기사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그러다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비교 불가라고.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뜻이야? 아니,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몇몇은 웃었고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 중년 작업자가 기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30년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 보네. 김성우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이게 우리 얘기야. 우리가 한 일이라고. 그 작업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혼자 도크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바다 위로 퍼지고 크레인들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난간에 기대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보고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었죠. 하지만 그 숫자를 만든 건 바로 그들이었어요. 28년째 같은 도크를 지키는 박준호, 체크리스트 하나 빠뜨리지 않는 최미경, 새벽까지 작업하는 이름 모를 노동자들.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어야 했어요. 오늘 그들에게 기사를 보여줬다. 반응은 조용했다. 환호도 자축도 없었다. 그냥 서로 눈빛을 나누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하러 갔다. 그게 이 사람들의 방식인 것 같다. 말보다 손으로, 자랑보다 결과로. 펜을 멈추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출항하는 함정의 기적 소리가 들렸어요. 저 배도 이 도크를 거쳐갔을지 모릅니다. 3개월 전 저는 한 줄의 문장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비교군 밖이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지금은 압니다. 그 문장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크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도 누군가는 저 불빛 아래서 일하고 있겠죠.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난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워싱턴에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 장면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숫자와 사람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 그걸 목격한 건 행운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워싱턴 해군성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새해 함정 정비 예산안이 떠 있었습니다. 익숙한 표와 숫자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죠.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국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별도 관리. 1년 전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세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압니다.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거제의 도크가 떠오르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배 예산 담당자 제이슨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국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들어와. 무슨 일이야? 제이슨이 책상 앞에 앉으며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아시아 정비 현황 비교표가 떠 있었어요. 한국 숫자가 다른 나라들이랑 너무 달라서요.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 전 제가 똑같은 의문을 품었거든요. 뭐가 이상해 보여? 정비 기간이요. 다른 데는 150일, 180일인데 한국만 12일이에요. 오타 아닙니까? 오타 아니야. 그럼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같은 작업인데 10배 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제이슨,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오류이거나 과장일 거라고. 그래서 직접 가봤지. 한국에요? 응. 열흘 동안 정비 현장에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봤지. 제이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한국 출장 때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도크 전경, 작업 현장, 그리고 마지막 날 찍은 단체 사진. 이 사람이 박준호야. 28년째 같은 도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지. 이쪽은 최미경, 품질관리 팀장이고. 제이슨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숫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 숫자는 혼자 존재하지 않아. 뒤에 사람이 있어. 저는 사진을 다시 받아 책상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보였어요. 거칠고 그을린 얼굴. 그 얼굴 뒤에 30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죠. 국장님,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른 거예요? 시스템이 달라. 투자가 달라. 그리고 사람들이 달라. 사람들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야간에도 꺼지지 않던 도크의 불빛, 30분 만에 누유를 잡아내던 작업팀, 환호 없이 서로 눈빛만 나누던 노동자들. 그걸 말로 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이슨, 숫자만 보면 이해가 안 돼.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면 달라. 왜 이 숫자가 나오는지 알게 돼.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한 가지만 기억해. 표를 볼 때 숫자만 보지 마.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봐. 제이슨이 나간 후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예산한 숫자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그냥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여요. 각 숫자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오후 회의에서 한 간부가 한국 정비 예산 비중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익숙한 논쟁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중이 높은 건 성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보시면 오히려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특정 국가 의존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검증된 파트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문득 거제 도크에서 봤던 석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색이었죠. 서랍에서 한국 출장 때 쓴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숫자는 사람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옆의 숫자들은 얼굴을 가진다. 1년 전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읽어도 틀린 게 없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값싼 외주 업체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요. 하청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로요. 그 변화가 제 보고서 한 줄에서 시작됐다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거의 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한국의 도크에도 불이 켜지고 있겠죠. 오늘 밤에도 누군가는 그 불빛 아래서 묵묵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압니다. 이름까지는 다 모르지만 얼굴은 기억해요. 그게 숫자와 사람의 차이입니다. 숫자는 잊혀지지만 얼굴은 남거든요. 모니터를 끄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도 예산 회의가 있고 모레도 보고서가 있겠죠. 숫자들과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숫자 뒤에 누가 있는지를요. 제시도.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